안녕하세요. 부동산 책 읽어주는 브리니입니다. 오늘은 아들아 부동산 공부해야 한다. 네 번째 시간입니다. 129페이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부부는 경제적 궁합이 중요하다. 이혼한 부부들에게 그 사유를 물어보면 성격 차이를 들 때가 많다. 하지만 실제로는 경제적 궁합이 맞지 않는 것을 성격 차이로 가장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아들아, 부부는 마음이 맞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경제적 궁합도 중요하다. 이것은 너희 엄마와 25년간 결혼 생활하며 얻은 경험이다. 살아있는 지식이라는 말이다. 명심해라. 부부가 경제적으로 부를 이루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궁합이 맞아야 한다. 경제적으로 지향하는 바가 맞아야 하고, 경제적인 습관이 맞아야 하고, 경제적인 가치관이 맞아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둘의 차이가 서로를 보완해 줄 수 있어야 한다. 배우자가 남의 돈을 쉽게 생각하며 함부로 대출받아 투자하고 일이 잘못되어도 책임지지 않고 회피한다면 그 부부가 부자가 될 수 있을까? 아마 상대는 배우자가 벌인 일을 수습하느라 허리가 휠 것이고 부부의 경제적 상황은 악화되기 십상이다. 또 한 사람은 자녀를 위해 빨리 종잣돈을 모으고 집을 사서 안정을 찾고자 하는데 다른 한 사람은 돈을 버는 족족 취미생활과 여흥에 모두 쓰고자 한다면 그 가정이 평화로울 수 있을까? 아마도 매일 싸우느라 집이 거릴 것이고 어쩌면 오랜 시간이 지나도 그 부부는 내 집 없는 생활을 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경제적인 부를 이루려면 부부의 경제적 궁합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다. 투자는 경제적 궁합이 맞아야 성공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아버지와 엄마는 경제 궁합이 맞았다. 무엇보다 엄마는 현실 감각이 부족했던 아버지의 단점을 잘 보완해 주었다. 그런 의미에서 너희가 결혼 전에 경제적 감각을 꼭 기르고 배우자도 경제적 감각이 있는 사람을 만나길 바란다. 축산업을 하는 후배가 있다. 후배는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올해 4월부터 사업을 시작했다. 후배는 사업과 재테크에 관한 조언을 듣고 싶다며 나를 찾아왔다. 자기 주변에는 사업과 재테크에 관해 변변한 조언을 구할 경제 멘토가 없다고 했다. 물론 내가 무슨 특별한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고 나 스스로를 과대평가해서 후배에게 오라고 한 것은 아니다. 다만 서로 대화를 나누다 보면 후배가 스스로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찾아오라고 했던 거다. 그 후배와 얘기를 나누고서 나는 내가 해준 조언은 다음과 같다. 너에게 지금은 사업의 시간이야. 너의 모든 역량을 사업에만 집중하는 것이 좋겠어. 그 후배는 초신선유 유통에 관한 사업을 시작했다. 후배는 자리에 앉자마자 서류 가방에서 사업 계획서를 꺼내 보여주었다. 후배는 초신선 도축 방식과 자신의 사업 아이템을 열심히 설명해 주었다. 사업 분야는 신선 도축 관련 기술로서 특허를 획득한 전문적인 영역이었다. 나는 사업 아이템에 관한 후배의 설명을 반쯤 알아들을 수 있었다. 다만 신선 도축 기술을 활용해서 어떻게 사업으로 연결하려는지는 바로 알 수 있었다.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다. 브랜드 돼지고기 업체들은 다른 제품과 차별화하기 위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느라 골치를 썩고 있다고 한다. 브랜드 돼지고기 업체들은 자기네 제품에 차별화된 기술을 활용하고 명확하게 부각하고 싶어 한다. 후배는 자신만의 초신선 도축 기술과 유통 방식을 가지고 고객 니즈를 충족시키는 사업을 하겠다는 계획이었다. 후배는 대학에서 축산학을 전공하고 축산물 수입 회사에 다니다가 독립했다. 초신선육 사업은 4월부터 시작해서 겨우 5개월쯤 지난 상황이었다. 후배의 사업은 아직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었다. 우리는 이 사업을 어떻게 확대할 것인가를 한창 얘기했다. 그런데 후배는 사업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재테크로 화제를 바꿨다. 내일 좋은 매물이 있어서 임장을 간다고 했다.
후배는 너무 좋은 부동산 물건이라 직접 가서 보고 결정하려고 한다고 했다. 나는 사업이 안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왜 재테크에 전전긍긍하는지 물었다. 후배는 아내 때문에 재테크에 신경 쓰고 있다고 말을 꺼냈다. 아내가 지출 관리를 못하고 씀씀이가 너무 해프다는 거다. 매일 집 앞에 택배 물건이 쌓여 있고 불필요한 소비가 많으니 어찌하면 좋을지 답답하다고 했다. 그래서 자기가 재테크에 신경 쓰지 않을 수 없다고 하소연했다. 후배가 털어놓은 핵심 내용은 이렇다. 사업과 재테크를 동시에 하는 현실이 버겁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아내에게 재테크를 맡기기는 불안하니 상황이 무척 난감하다고 했다. 나는 후배의 말을 들으면서 사업과 재테크가 동시에 가능한지 생각해 보았다. 내가 내린 결론은 불가능하다는 거다. 물론 직장 일과 재테크를 병행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사업과 재테크를 병행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경험이 쌓인 후에 둘을 병행하는 것은 전혀 불가능하지 않다. 그러나 사업 초기나 직장 초년생 때는 아니다. 대체로 직장 일과 재테크는 충분히 숙련된 후에 병행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사업과 재테크도 사업이 안정되었을 때만 가능한 것이다. 사업 시작한 지 5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다른 일에 시간과 열정을 쏟는 건 불가능하다. 그래서 후배에게 지금은 사업의 시간이라고 못 박았던 거다. 모든 사업은 초기에 죽음의 계곡을 건너야 한다. 죽음의 계곡은 죽느냐 사느냐의 갈림길에 있는 거다. 사업 초기에는 매일매일 온 힘을 다해서 그 벼랑 끝에 있는 계곡의 다리 난간을 붙잡고 있어야 한다. 이것이 사업의 현실이다. 그런데 그 시기에 한눈을 판다는 건 너무 위험하다. 자칫 헛발을 디뎌 벼랑 아래 죽음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 물론 후배도 그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 그런데도 후배가 안다라는 이유는 두 가지였다. 하나는 지금 내 집을 마련해야 한다는 조급증이었고, 다른 하나는 아내의 무분별한 씀씀이 때문에 지출이 너무 커질 것 같다는 불안감이었다. 그래서인지 후배는 매일 아내에게 잔소리를 하는 모양이었다.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라고 간곡하게 충고하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아내는 그냥 흘려듣고 있다고 했다. 그래서 더 다급하고 불안하다고 했다. 나는 후배에게 내 아내와의 신혼 때 일화를 말해주었다. 아내와 내가 서로를 바꾸려고 했던 그 시절의 말싸움을 얘기해 주었다. 그리고 우리처럼 어설프게 서로를 자기 뜻대로 바꾸려고 하지 말라고 했다. 그러다가는 오히려 다툼만 생기기 때문이다. 그보다는 차라리 아내의 장점을 찾고 그 장점을 살려 재테크를 하는 게 좋겠다고 조언했다. 보통 재테크는 소득 영역, 지출 영역, 저축 영역, 투자 영역에서 이루어진다. 아무리 재테크에 최적화된 사람이라도 네 가지 영역을 모두 잘할 수는 없다. 어떤 사람은 소득 영역에 재주가 있다. 예를 들면 직장에 다니면서 인정을 받고 임원까지 승진하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근로소득에 최적화된 사람이다. 그렇다고 그 사람이 지출 관리를 잘 하느냐? 꼭 그렇지만은 않다. 반면에 지출 영역에 최적화된 사람이 따로 있다. 바로 내 아내 같은 사람이다. 아내는 내가 신혼 때 사준 옷을 지금도 입을 정도로 근검절약이 몸에 배어 있다. 지금도 우리 집 앞에는 단 하나의 택배 박스도 놓여 있지 않다. 아내는 지출 관리에선 가장 최적화된 장점을 가지고 있다. 지출 관리 능력이 있는 사람은 저축 영역에서도 뛰어나다. 아내는 목표한 기간 내에 반드시 모으곤 했다. 1997년부터 2007년까지 10년 동안 2억 3천만 원의 종잣돈을 만들어 그 종잣돈에 대출을 끼고 우리 집을 마련했다. 이런 면을 보면 아내는 투자에도 일가견이 있었다. 아내는 뛰어난 지출, 저축, 투자 능력으로 현재의 우리 집 자산을 모았다. 다만 아내가 전공한 유아교육은 예나 지금이나 월급이 많은 직종이 아니기 때문에 큰 소득을 얻지는 못한다. 우리 집은 내가 소득의 영역을, 아내가 지출과 저축과 투자의 영역을 전담했다. 부부가 서로 경제적으로 부족한 측면을 채워준 것이다. 결론적으로 나는 후배에게 그의 아내가 잘하는 영역을 찾아 그 부분을 분담하는 게 좋겠다고 조언했다. 후배의 아내는 저축은 거들떠 보지도 않지만 투자에는 관심을 두고 있어 주식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한다. 나는 그의 아내가 주식 투자에 관심이 많다면 원금 손실이 거의 없는 ETF 펀드나
달러 금에 투자하도록 제안해보라고 했다.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안전한 상품에 투자하고 후배는 사업에 전력 투구하는 게 좋겠다는 이야기였다. 그래서 어느 정도 사업이 안정되면 그 다음에 사업을 기반으로 재테크를 하라고 했다. 결혼은 궁합이 중요하다고 한다. 맞는 말이다. 그리고 그 궁합에는 경제적 궁합도 포함된다. 어쩌면 가장 잘 맞아야 하는 게 경제 궁합이라고 볼 수 있다. 부부의 경제 궁합이 잘 맞아야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고 경제 기반이 튼튼해야 일상이 행복할 수 있다. 3장. 하루라도 빨리 내 집 마련을 해라. 7년 만에 가진 내 집. 내가 부동산, 특히 아파트로 재테크를 시작한 이유는 내가 살아온 환경의 영향 때문이다. 나는 20살 때 처음으로 아파트에 살아봤다. 대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을 다니자 친정 아버지가 전세 아파트를 얻어주셨다. 그 전에는 하숙집과 다가구 주택에서 지냈다. 다가구 주택 원룸은 방 한 칸에 부엌과 샤워실이 붙어 있는 곳이었고, 화장실은 공동으로 사용해야 했다. 한참 지나 부모님이 전세 아파트를 구해주신 이유를 듣게 되었는데, 참 감사하고도 마음이 짠했다. 부모님은 딸이 화장실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열악한 주택에 사는 게 마음 아파서 환경이나 치안이 좋은 아파트를 알아보신 것이었다. 사실 시골에 사는 부모님은 아파트 생활을 잘 모르고 아파트에 대한 로망도 없었지만 도시의 상위 주거지가 아파트라는 것을 알고 계셨던 것 같다. 마침 창원에 살고 계셨던 친척분이 아파트에 살아야 한다고 설득해 주셨고 그 덕분에 나는 여동생과 함께 창원의 한 아파트에 살 수 있게 되었다. 건축된 지 30년 가까이 된 창원 반송 아파트였는데 지금은 재건축되었다고 알고 있다. 1000세대 이상으로 지방 도시에선 큰 단지였다. 아파트에는 방 2개와 거실, 화장실, 베란다가 있었다. 우리 집은 5층 복도 맨 마지막 집이었는데 겨울에는 바람 소리가 심하게 들리고 추워서 견디기 힘든 반면 여름에는 복사열을 그대로 받아서 너무 더웠다. 오래된 아파트이다 보니 집 안은 말 그대로 많이 낡아 있었다. 베란다는 칠이 거의 벗겨졌고 창문은 아기가 맞지 않아 잘 닫히지 않았다. 겨울에는 베란다에 둔 탈수기가 얼어서 탈수기도 쓸 수가 없었다. 그 아파트에서 2년을 살다가 남편을 만나 결혼하면서 바로 서울로 올라왔다. 젊은 시절의 아파트 생활은 그 2년이 전부였고 당연히 아파트에 대한 첫 인상은 그리 좋지 않았다. 결혼하고 25년 동안 총 13번의 이사를 다녔다. 결혼 생활을 처음 시작한 곳은 2,500만 원짜리 다가구 주택 반지하였다. 남편을 만나 1년 6개월간 연애하다가 갑작스럽게 결혼하는 바람에 여러모로 결혼 준비가 부족했다. 그래서 신혼 때는 경제적으로 어려웠다. 결혼하면서 공교롭게도 IMF 외환 위기로 남편의 회사가 부도났다. 경제적 고난이 한꺼번에 몰아쳤다. 돈이 없어 혼수와 예물을 생략하고 간소하게 준비했고 가재 도구마저 거의 없이 시작했다. 가구나 생활용품은 자취생 수준으로 간소했다. 정말이지 너무 없이 시작한 막막한 신혼생활이었다. 그때는 반지하 생활이 너무나 힘들고 공색해서 지인들을 집으로 초대하는 것도 부끄러웠다. 먼저 결혼한 지인의 집들이를 할 때면 머릿속에 수많은 생각이 스쳤다. 친구나 선배, 후배들의 신혼집은 아파트 아니면 번듯한 빌라였다. 특히 첫애가 태어나고 동네 놀이터에서 친해진 또래 엄마들의 집에 놀러 갔을 때는 정말이지 부럽다 못해 속이 쓰릴 지경이었다. 그 엄마들의 집은 살림을 제대로 갖추고 있었다. 잡지에 나오는 집처럼 잘 꾸민 집에 햇살이 잘 들어 집이 환해 보였다. 반면 우리 아이는 반지하 생활 때문에 생긴 알레르기성 비염과 아토피로 고생하고 있었다. 습한 환경과 곰팡이가 호흡기와 피부 건강에 그렇게 나쁘다는데 못난 부모 때문에 아이가 그렇게 된 것 같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다. 어서 반지하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조급함에 2년 계약이 끝나자마자 1층 집을 알아보았다. 보증금 2,500만 원에
새로 얻은 집은 더 좁고 버스 정류장도 더 멀어 교통이 불편했지만 지하에서 벗어난 것만으로도 좋았다. 그때는 아직 어리고 철이 없어서였는지 매매나 투자에는 관심이 없었다. 인근에 재건축 대상 아파트가 있었는데 관심을 두지 않았고 웬만한 빌라만 돼도 행복하겠다는 생각에 빌라 전세만 쥐야장천 알아봤다. 종잣돈도 없었고 신축 아파트 정도가 살만한 아파트지 않나 하는 철없는 생각에 오래된 아파트는 알아볼 생각도 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 후로도 4번 더 빌라와 다가구 주택 전세를 전전했다. 주택가 빌라에는 유난히 벌레가 많았다. 바퀴벌레나 돈벌레 정도는 매일 보는 수준이었다. 특히 습기가 많은 곳에 서식하는 돈벌레는 반지하에 살던 때에 지겹도록 보았다. 벌레는 한 번 생기면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 아무리 약을 써도 줄지 않았다. 여름이면 말도 못할 정도였다. 밤에 누워있으면 어디선가 타다닥 소리가 들렸고 그 소리를 듣고 일어나 벌레를 잡은 게 한두 번이 아니었다. 벽도 벽지나 가구 뒷면에 곰팡이가 쓸어 아무리 닦아도 사라지지 않았다. 여름 장마철이면 방에서 곰팡이 냄새가 날 지경이었다. 수차례 다가구 주택가 빌라를 경험하면서 아파트에 살아야겠다는 결심이 섰고 2002년 처음으로 24평 복도식 주공 아파트 전세를 살게 됐다. 1996년 지어진 인창 주공 아파트였다. 결혼한 지 5년 반의 일이었다. 지금 돌이켜보니 아파트를 샀을 때보다 2002년 24평 아파트 전세를 살게 되었을 때가 더 행복하고 좋았다. 아파트로 이사한다고 했을 때 시어머니와 시아주버니가 대단하다고 칭찬해 주신 기억이 생생하다. 신혼집이었던 반지하 전셋집에 오셨을 때는 미안해 하셨던 분들이 아파트 이사 소식에 너무 잘 됐다고, 새아가 참 대단하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친정 식구와 고향 친구들도 너는 잘할 줄 알았다고 격려해 주었다. 주변의 칭찬과 격려가 큰 힘이 되었다. 조금 더 부동산 공부를 해서 내 집 마련을 해야겠다는 의욕이 솟았다. 아파트 전세금 7,500만 원은 직전에 살던 빌라 전세금 3,500만 원과 2년 동안 모은 1,000만 원의 예금, 여기에 전세 자금 대출 3천만 원을 합해 마련할 수 있었다. 전세 아파트로 이사한 지 2년 후 아파트 매수 기회가 찾아왔다. 그 주공 아파트에서 전세로 산 지 2년째 되던 해에 집주인이 아파트를 팔려고 하는데 우리가 매수하는 게 어떠냐고 권유했다. 나도 전세로 계속 사는 것보다 매수하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집주인과 가격 조율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집주인은 남영인 옆 동과 동일한 시세로 받고자 했는데 같은 금액이면 선호도가 높은 옆동을 사는 게 훨씬 이득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왕 아파트를 매수하려고 마음먹은 김에 주변 매물을 알아보았다. 마침 옆동인 4단지에 1억 4,500만 원에 나온 24평 매물이 있어서 그 집을 계약했다. 우리 가족의 첫 자가였다. 7,500만 원은 아파트 전세금으로 충당했고 집을 산다고 하니 친정 부모님이 감사하게도 2천만 원을 도와주셨다. 여기에 대출금과 저축해 놓았던 돈을 더해 매매 자금을 마련했다. 아파트를 매매하고 첫 등기증을 받으니 이 아파트가 내 집이구나 하는 감동이 밀려왔다. 이것이 등기치는 행복이구나 했다. 그때 정말 행복했다. 아파트 놀이터에서 또래 엄마들과 만나면 이번에 집 사서 이사 했어 라고 이야기하며 으쓱해 했다. 아들 친구 엄마들과 수다 떨 때도 은근슬쩍 집을 샀다고 자랑했다. 2004년 봄, 따스한 햇볕이 내리쬐는 남향 거실에서 느꼈던 행복이 생생하다. 그때는 그 아파트가 세상의 전부였다. 1997년 2,500만 원 반지하 전세에서 시작해서 7년 만에 가진 내 집이었다. 1주택자가 다주택자로 되기까지 145페이지입니다. 2004년 첫 아파트를 매수하고 그 이듬해인 2005년에 두 아들을 데리고 캐나다에 갔다. 애들 고모가 캐나다에 있어서 거기서 아이들을 교육하고 싶었다. 큰애가 8살, 작은애가 5살 때였다. 2년 동안 캐나다에 머물다 2007년 6월 귀국하니
2년 사이 아파트 가격이 폭등해 있었다. 2004년도에 1억 4,500만 원에 샀던 구리시 인창 주공 4단지 아파트 가격도 2억 5천만 원으로 올라 있었다. 나는 2008년 인창 주공 4단지 아파트를 시세에 팔고 대출 1억 3천만 원을 더해 같은 동네에 있던 신일 아파트 38평을 샀다. 경의중앙선 구리역에서 불과 250m 떨어져 도보 4분 거리에 있는 아파트였다. 구리 롯데백화점과 지척거리에 있으며 주변에 공공도서관과 소방서 등이 있어 입지 편의시설 상권이 훌륭했다. 마침 평수를 넓혀 가야겠다는 생각이 있었고 그 지역에 지하철이 개통한다는 호재가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망설이지 않고 아파트를 갈아탔다. 그렇게 산 38평 아파트에서는 오래 살지 못했다. 이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남편이 대구로 발령이 나는 바람에 우리도 남편을 따라 대구로 내려갔다. 구리시 아파트는 전세를 주고 대구의 사원 아파트로 이사를 갔다. 그런데 남편은 채 1년도 되지 않아 다시 서울 본사로 발령받았다. 그래서 대구에서도 겨우 9개월 살고 올라왔다. 구리시 아파트는 전세 기간이 남아서 서울로 입성하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해서 남편의 직장과 가까운 명일동 신동아 아파트에 전세를 구했다. 30평 아파트 전세금은 3억이었다. 구리시 아파트 전세금을 받은 돈으로 우리 가족은 다시 전세를 살게 됐다. 이렇게 신혼 시절 살던 강동구 명일동으로 몇 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되었다. 명일동을 택한 이유는 남편 직장과의 거리도 가까웠지만 무엇보다 걸어서 다닐 수 있는 거리에 초중 고등학교가 많았기 때문이다. 아이들이 편안하게 도보로 학교에 다닐 수 있다는 점이 무엇보다 마음에 들었다. 어린 시절 나는 시골에서 학교를 다녔다. 하루에 버스가 몇 대 다니지 않아서 새벽에 일어나 첫 차를 타고 등교하고 저녁에 막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다. 매일 버스 시간에 맞춰야 하는 것도 번거롭고 어쩌다 버스 시간을 놓치면 난감하기 이를 데 없어 학교 다니는 것이 힘들었다. 그 경험 때문에 아이들 학교 통학만큼은 편하게 해주고 싶었다. 그렇게 명일동으로 돌아와서 6년간의 전세 생활을 시작했다. 명일동에서만 신동아 아파트, 사만 아파트, 삼익 그린 2차 아파트를 거치며 살았다. 6년 동안 전세를 살며 2년마다 한 아파트를 겪은 셈이었다. 사실 한 아파트에서 오래 살고 싶었지만 집이 팔려 주인이 입주하거나 주인집 아들이 입주하는 등 전세 기간이 끝날 무렵에는 꼭 이사해야 할 사정이 생기곤 했다. 또 이미 구리시에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으니 집을 한 채 더 사야 한다는 생각도 못했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2008년부터 2013년까지는 집값이 보합세여서 전세로 산 게 그리 손해는 아니었다. 이사비가 적잖게 들었지만 돌이켜보면 명일동 아파트에 관해 누구보다 잘 알게 된 시간이기도 했다. 2015년부터 아파트 전셋값이 심상치 않게 오르기 시작했다. 2016년부터는 나도 집을 한 채 더 마련해야겠다고 생각하고 명일동 인근 아파트를 임장하면서 매수 기회를 보았다. 무슨 조합인지 번번이 매수 타이밍을 놓쳐 좀채 기회가 오지 않았다. 그러다 2017년 5월 초 당시 살고 있던 명일동 아파트 전세 계약을 연장할지 말지 결정해야 하는 순간이 왔다. 나는 전세 계약 연장을 포기하고 그동안 모은 종잣돈으로 두 번째 집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우리 수중에는 아파트 전세금 4억 4천만 원과 그동안 저축한 돈이 조금 남아 있었다. 구리시 아파트 전세금도 그 사이 조금 올라서 전세금 상승분도 받아둔 터였다. 매수 기회는 참 우연치 않게 찾아왔다. 나를 이주택자로 만든 운명 같은 우연. 나이 들수록 해보지 않았던 것에 대해 후회한다고들 한다. 그러니 뭐든지 마음먹은 것을 실행해야 한다고들 말한다. 남편도 그랬다. 남편은 임자 해봤어? 라는 정주영 회장의 말을 자주 인용한다. 그러면서 정작 본인은 나에게 이런저런 이론만 잔뜩 늘어놓는다. 남편은 단 한 번도 자기 손으로 아파트 계약을 해본 적이 없다. 그러면서 내가 아파트를 매매하려고 하면
남편은 왜 또 빚을 내냐며 말리곤 했다. 그러나 부동산은 그렇게 망설이고 제기만 해서는 절대 살 수가 없다. 큰 금액이 드는 일이니 신중해야 하지만 꼭 사야 하는 집이고 자금 마련에 문제가 없다면 저질러야 내 집이 된다. 집값이 떨어지지는 않을까? 조금 더 좋은 집이 있지 않을까?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 이미 올랐는데 사는 건 바보 같은 짓인가? 아닐까? 등의 고민도 좋지만 고민만 하다가는 평생 집 한 채 마련하기가 힘들다. 충분히 고민했다면 때로는 저지르는 용기도 필요하다. 2017년은 우리 가족에게 변곡점이 된 해다. 2017년 5월 나는 재건축 아파트 두 채를 계약했다. 운명 같은 우연이었다. 그해 5월 초 고등학생이던 둘째 아들의 여름 교복을 세탁소에서 찾아서 내려오는 길에 부동산 중개업소를 지나가게 되었다. 이전에 전세 계약을 중개해준 곳이었다. 그날따라 뭔가에 이끌린 듯 나도 모르게 그곳 문을 열고 들어갔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나는 문을 열자마자 전세가가 올라서 집을 한 채 더 사고 싶은데 매물이 있느냐고 물었다. 사모님, 바로 옆 고덕 주공 9단지 물건이 있는데 지금 한번 보시겠어요? 사장님은 인사를 나누자마자 물건을 보자고 제안했다. 갑작스러운 전개에 당황스러웠지만 집 한 채 정도는 더 사야겠다는 마음이 있었기에 사장님 제안에 못 이기는 척하고 바로 따라 나섰다. 고덕 주공 9단지는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었다. 지하철 5호선 구분다리역, 명일역, 고덕역에 바로 도보 15분 거리에 있었고 단지 바로 뒤로 길동공원이 옆으로는 명일 근린 공원이 둘러싸여 있어서 공원 산책 때마다 지나던 아파트였다. 도보로 5분 거리에 대명초등학교, 명일여자고등학교, 명원초등학교가 있고 10분 거리에는 한영외국어고등학교, 한영고등학교, 강동고등학교, 배재중고등학교 등이 있어서 학부모들이 선호하는 1320세대의 대단지 아파트였다. 흠이라면 1984년 준공해 연식이 30년이 넘었고 지하 주차장이 없어서 주차 공간이 협소한 편이었다. 게다가 집주인이 관리하기에 따라서 집집마다 상태가 천차만별이라 몇 년 전 전세를 알아보러 방문했을 때 지저분하고 여러모로 수리가 필요한 집들도 몇 군데 본 적이 있었다. 그래서인지 그 집 내부를 보는 순간 본능적으로 이건 꼭 사야겠다라는 느낌이 왔다. 그날 본 집은 베란다 알루미늄 셰시를 새로 하고 주방과 욕실, 방문이 깔끔하게 리모델링 되어 있었다. 최고급 자재를 사용한 것은 아니었지만 집주인이 애정을 들여 관리하는 집이라는 티가 났다. 집주인은 실제로 집을 살뜰히 잘 관리해온 분이었다. 자신들이 주방과 화장실을 교체해서 불편한 점은 없을 거라며 살아온 집에 깊은 애정을 드러냈고 심지어 계약할 때도 도배와 장판은 하고 들어오라며 100만 원을 깎아주기까지 했다. 나는 집 단장에 관심이 없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리모델링이나 인테리어가 이미 되어 있는 집을 선호하는데 그 집은 따로 수리하거나 꾸밀 필요가 없다는 점이 마음에 들었다. 도배와 장판만 바꾸면 되겠다는 생각에 마음이 크게 기울었다. 그날 아파트를 본 시간은 해질 무렵이었다. 날이 밝을 때의 상태도 살펴보고 싶어 다음 날 한 번 더 보고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다음 날 점심시간에 짬을 내어 다시 그 집을 찾아갔다. 낮 시간이라 그런지 실내가 더 환하고 밝았다. 그날 퇴근하고 바로 부동산 중개업소에 들러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다. 당시 그 집 가격은 5억 7천만 원이었다. 내 수중에는 그간 살던 집 전세금 4억 4천만 원과 그동안 모은 종잣돈 1억 3천만 원이 있었다. 구리시 집 전세금이 올라 받은 돈도 얼마간 보탤 수 있었다. 그날 도장을 찍으면서 나는 이주택자가 되었다. 남의 일처럼만 느껴졌던 다주택자에 한 걸음 다가섰다고 생각하니 꿈만 같았다. 나도 다주택자가 될 수 있구나. 아니, 꼭 다주택자가 되겠다는 마음이 꿈틀댔다. 그때 구입한 고덕 주공 9단지에는 몇 가지 호재가 있었다. 서울 9호선 4단계 연장이 확장되어 인근의 한영고역, 길동 생태공원역, 중앙보훈병원역,
등이 개통할 예정이었다. 하남 검단산역의 5호선 연장 개통도 예정돼 있었다. 인근에 구리 세종간 고속도로가 개통할 예정인데다 강동구의 고덕지구가 재건축을 진행하면서 동네가 날로 좋아지는 게 눈에 보였다. 고덕주공 9단지는 마침 집을 사고자 할 때 운명처럼 만난 곳인데다가 여러 호재를 안고 있어 볼 때마다 흡족하다. 게다가 평범한 나도 다주택자가 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었다. 집도 인연이라는 게 있다면 주공 9단지는 나에게 참 고마운 인연인 셈이다. 집도 안 보고 계약이라니. 고덕주공 9단지 아파트를 계약한 시기는 보수 정권에서 진보 정권으로 정권이 이양된 해였다. 새롭게 출범한 문재인 대통령의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고 경제와 사회의 발전을 바라는 국민들의 열망이 대단했다. 나라 전체적으로 국민 지지율이 70%를 넘어가는 시기였다. 나는 진보 정권 집권 시기에는 부동산 가격이 대체로 올라간다고 판단했다. 진보 정권은 부동산이나 여러 자산 시장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정책을 펼치는데 그러면 부동산 공급이 부족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수요가 꾸준한 필수재가 공급이 부족하면 값은 폭등하기 마련이다. 그건 주부로서 내 감각이 말해주었다. 여름 태풍 때문에 낙과 피해가 발생하면 추석 때 꼭 사과나 배의 가격이 폭등한다. 전염병 때문에 고추 생산이 줄어들면 그해 김장철에는 어김없이 고춧가루도 금값이 된다. 과일이나 채소처럼 어쩌면 그와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집은 삶에 필수적이다. 그러니 조금만 공급이 부족해도 가격이 오르는 건 당연한 일이었다. 내가 처음 집을 구입한 2004년도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되고서 집값을 규제로 잡겠다고 했는데 어김없이 집값이 올랐다. 그 경험으로 2017년 고덕주공 9단지를 살 때도 집값이 오르면 올랐지 떨어지지 않을 거라는 자신감이 있었다. 게다가 고덕동과 명일동 두 곳은 수년을 살아오면서 속속들이 꿰고 있는 동네였다. 어느 아파트 값이 출렁인다는 소식이 들릴 때마다 나는 온몸에 촉각을 세우고 부동산 공부를 했다. 다주택자가 되겠다는 마음에 자신감까지 장착한 나는 바로 주변 아파트 한 곳을 더 매수하기로 했다. 고덕 주공 9단지를 계약하고 2주가 지난 주말 눈여겨보던 삼익맨션 아파트 임장을 다녀왔다. 평소 연락하고 지내던 부동산 중개업소 사장님께 부탁드려 임장에 동행했다. 삼익맨션은 재건축이 조금씩 진행되고 있어서 매물이 나오는 족족 나가고 있었다. 내가 눈여겨본 매물은 그 중에서도 대지 지분율이 높은 곳이었다. 당시 나온 매물 중 해당 동 물건은 하나뿐이었다. 당장이라도 살펴보고 싶었지만 그날은 주인이 집에 없어서 볼 수 없었다. 다급한 마음에 다른 부동산 중개업소로 발길을 돌리려다가 커피나 한잔 하고 가시라는 사장님 말에 잠시 쉬려고 그분 사무실에 들렀다. 부동산 중개업소에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사장님이 비슷한 삼익맨션 물건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물건도 지금은 보지 못한다고 했다. 그 아파트는 현재 전세를 사는 세입자가 집을 잘 보여주지 않는다고 했다. 중개업소 사장님께 아파트 조건을 상세히 여쭤보고 집값이며 지분율, 전세 가격을 종합적으로 따져보니 계약 조건이 나쁘지 않았다. 물론 집을 보지 않았다는 게 마음에 걸렸지만 점점 계약하는 쪽으로 마음이 기울었다. 집주인은 명일동 인근에 아파트 두 채를 팔아서 강남 상급지로 이동하려는 분이었다. 그분도 삼익맨션 아파트 가격이 올라갈 거라고 판단하고 있었지만 이미 강남 매물을 구입한 상황이라 매매를 서두르고 있다고 했다. 일종의 급매물이었다. 나에게는 삼익맨션을 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 다만 문제는 삼익맨션을 매수하려면 대출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당시 삼익맨션의 매매가는 5억 4천만 원이었고 전세가율이 65%로 높아서 갭 투자하기에는 나쁘지 않은 상황이었다. 다만 전세를 놓는다고 해도 1억이 넘는 대출이 필요했다. 나는 고민하다가 남편에게 전화했다. 남편은 대출 받는 것이 싫다며 대뜸
화를 냈다. 1억 원이 넘는 금액을 대출받는 것은 부담감이 크다면서 더 이상 대출을 갚으며 살기 싫다고 했다. 집이 두 채인데 왜 집을 또 사냐며 남편은 나를 말리려 했다. 나는 가끔 남편이 헛똑똑이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때도 마찬가지였다. 남편은 경제적 지식은 많지만 경제적 관념은 없는 전형적인 선비 타입이었다. 겉으로 똑똑해 보이지만 실속이 없다는 게 문제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고집은 없다는 것인데 내가 추진하면 결국에는 못 이기는 척 따라주는 게 남편의 장점이었다. 나는 남편에게 이 계약을 무조건 하고 싶다고 말하고 바로 결정하여 부동산에 통보해버렸다. 그런데 또 다른 복병이 나타났다. 바로 집주인의 아내였다. 그분은 두 채 중 한 채의 아파트가 이미 계약되었기 때문에 삼액 맨션만은 좀 더 신중하게 고민해보고 팔겠다며 바로 계약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해왔다. 나는 집주인에게 아내분을 설득해 달라고 부탁하며 무조건 기다리겠다고 말씀드렸다. 그리고 그날 늦게까지 그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기다리고 또 기다렸다. 나는 점점 속이 탔다. 이번 기회가 아니면 삼육맨션 아파트를 사지 못할 거라는 불안감이 엄습했다. 결국 자정을 1분 앞둔 11시 59분 집주인이 계좌번호를 보내왔다. 집주인의 오랜 설득 끝에 아내분도 마음을 연 것이었다. 11시 59분 계약금을 입금하고 긴 기다림 끝에 그렇게 바라던 삼행맨션을 계약할 수 있었다. 그렇게 주말을 보내고 월요일 오전에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그 집을 처음으로 보게 되었다. 집을 보지 않고 계약한 건 그때가 처음이었는데 다행히 집 상태는 생각보다 양호했다. 나는 이렇게 2017년 5월 한 달 동안 재건축 아파트 두 채를 마련했다. 그 계약 이후에 아파트 값은 하루가 다르게 상승했다. 물론 나는 아파트 값이 올라 기분이 좋았지만 그보다 더 좋은 점이 있었다. 저녁에 주변의 공원을 산책하면서 지날 때 그 아파트를 바라보면서 저기다, 저기가 우리 집이다 하는 생각이 들면 그때마다 너무도 흐뭇했다. 일부러 자주 그 아파트 쪽으로 지나간다. 내 집을 두 채 더 가지고 있다는 점이 너무도 좋았다. 망설여진다면 파는 게 아니다. 한 달 새 두 채의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다주택자가 되었지만 그 시기에 운 좋게 매수만 한 건 아니었다. 땅을 치며 후회하는 실수도 있었다. 구리시 사만 신일 아파트를 매도하자는 남편의 말에 2019년 1월 4억 8천만 원에 팔고 말았다. 역세권에다가 상권이나 녹지도 좋은 아파트여서 팔 때 적잖이 고민했지만 이미 명일동에 아파트 두 채를 마련한지라 매도했다. 그런데 내가 팔고 나니 아파트 가격이 눈에 띄게 쑥쑥 오르는 게 아닌가. 2022년 현재 사만 신일 아파트의 호가는 9억 9천만 원에서 12억 원대로 우리가 매매한 가격의 두 배가 훌쩍 넘는다. 이미 판 아파트 값이 하루가 다르게 오르는 것을 본 나는 집은 파는 것이 아니라고 확신하게 되었다. 그때 아파트 값이 상승하는 흐름을 보면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바로 인근의 다른 아파트를 알아보았다. 틈날 때마다 주변 지역을 임장하고 인터넷으로 부동산 가격과 흐름을 살펴보았다. 그때 눈에 들어오는 아파트가 있었다. 원래는 2016년에 매수하고 싶었던 삼익 그린 2차였다. 삼익 그린은 명일동 재건축 단지에서도 대장 아파트로 명일역과 고덕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고 단지 안에 초등학교가 있을 뿐 아니라 중고등학교도 가까웠다. 무엇보다 2,300세대로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재건축 예상 세대 수가 3,400세대로 강동구의 둔촌 주공 아파트 다음으로 손꼽히는 규모였다. 옆 단지인 삼익그린 1차 아파트는 이미 신축으로 재건축되어 입주를 마쳤고 인근 고덕지구의 아파트들도 재건축을 통해 신축 아파트로 탈바꿈해 입주가 시작되고 있었다. 명일동의 다른 구축 아파트들도 재건축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재건축을 준비하거나 이미 진행하고 있었다. 아무리 다른 지역 아파트 임장을 다녀도 그 아파트가 눈에 밟혔다.
하지만 문제는 돈이었다. 매매 자금이 부족했다. 그때 큰아들이 군 입대를 하면서 나에게 묘수가 떠올랐다. 내 식구는 몰라도 세 식구라면 2년 정도는 투룸 빌라에 거주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었다. 우리가 살던 고덕 주공 9단지 아파트는 4억 원의 전세를 주고 우리 가족은 오래된 투룸 빌라를 2억 원의 전세로 얻어 이사했다. 결국 2020년 6월 대출금 1억 3천만 원에 고덕 주공 9단지 아파트 전세금 4억 원, 저축한 비용을 보태서 아파트를 매매할 수 있었다. 사실 33평 아파트에 살다가 투룸 빌라로 이사하니 생각보다 힘든 일이 많다. 남편과 아이들은 힘들다고 아우성이고 내가 주도한 일이라 모른 척하고 있긴 하지만 나도 불편한 점이 많다. 엘리베이터가 없어 4층까지 마스크를 쓰고 오르내리는 것도 숨가쁜 일이었고 베란다가 없어서 빨래를 말릴 공간도 충분하지 않다. 환기가 잘 되지 않아 요리할 때마다 방문을 닫고 현관문을 열어야 하고 이사 후 첫 겨울에는 결로 때문에 곰팡이가 생겨 멀쩡한 옷장을 버려야 했다. 그래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생각하면서 불편을 견디고 있다. 이렇게 나는 5번의 매수와 2번의 매도를 통해 재건축 아파트 세 채를 갖게 되었다. 삼익그린 2차를 매매하면서 받은 대출금은 남편이 2020년 9월 직장을 나오면서 받게 된 퇴직금으로 모두 상환했다. 투룸 빌라 생활이 괴롭다가도 문득 우리 가족을 괴롭게 하는 게 매월 상환해야 하는 대출 부담이 아닌 게 어딘가 하는 생각도 든다. 몸의 불편함이야 목표가 있는 한 얼마든 견딜 수 있다. 흔히 집은 살까 말까 망설여진다면 사는 게 맞고 팔까 말까 망설여진다면 안 파는 게 맞다고 한다. 적어도 지금까지 내가 경험한 한도에서는 그 말이 딱 맞았다. 팔까 말까 망설였던 구리시 아파트를 매도하여 큰 기회비용을 날렸지만 살까 말까 망설였던 재건축 아파트 매수는 지금도 후회하지 않는 선택이다. 재건축 단계 이해하기 165쪽입니다. 나는 재건축 아파트에 관심이 많다. 내가 매수한 아파트도 모두 재건축 아파트이고 임장을 다니는 아파트도 대개 재건축 아파트다. 또 마포구 시형 아파트나 목동의 재건축 단지, 여의도의 재건축 단지, 노원구의 미미삼, 미룡, 미성, 3호 아파트, 수서동과 일원동의 아파트 단지, 송파구의 오금동, 가락동, 광진구의 재건축 단지, 광명시의 하안주공 단지 등 최근 관심을 두는 아파트도 모두 재건축 대상이다. 아마도 고덕동 반지하에 살 때 그 옆에 고덕 시형 아파트가 재건축되어 신축으로 우뚝 서는 모습을 보면서 내 안에 재건축에 대한 눈이 뜨인 것 같다. 또 우리 가족이 가진 예산으로 투자하기에는 신축이 너무 비쌌기 때문에 투자 대상을 구축으로 한정할 수밖에 없기도 했다. 재건축은 시간이 꽤 오래 걸리는 과정이다.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되고 준공되기까지 평균 8, 9년이 소요된다. 도시 주거 환경 정비, 기본 계획 수립, 안전진단 실시, 정비구역 지정, 추진위원회 구성, 조합 설립 인가, 시행사업 인가, 관리처분 인가, 철거 및 착공, 준공 인가, 이전 등기, 조합 해산, 청산. 요즘 낡은 아파트를 허물고 새로 아파트를 짓는 재건축이 투자자 사이에서 투자 1순위로 꼽힐 만큼 인기가 높다. 특히 땅의 면적이 좁고 더 이상 신규 개발이 불가능한 수도권, 지방 대도시는 대표적인 재건축 투자 지역이다. 인구가 집중된 도심 요지의 노후주택지가 대규모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하는 재건축은 유망한 투자처가 틀림이 없다. 여기에 최근 부동산 규제 완화 기조까지 더해져 시장 기대감이 높아졌다. 그렇다고 무작정 투자할 수는 없다. 재건축 투자에는 몇 가지 짚어야 할 체크 포인트가 있다. 먼저 입지다. 입지는 재건축뿐만 아니라
모든 부동산 투자의 기본이다. 물론 재건축 단지 중 입지가 좋은 투자 유망 지역 1위는 역시 강남이다. 그러나 강남 지역은 투자금이 너무 커서 접근하기 힘들다. 그렇다면 최소한 일반 분양이 잘 되는 지역을 선택해야 한다. 미분양 리스크가 적은 수도권을 우선으로 살펴봐야 한다. 투자금이 부족할 경우에는 서울 핵심 지역과 연결되는 교통이 좋은 지역 순으로 입지 수준을 판단해야 한다. 그 다음은 입주 후 가격이다. 입주 후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지 따져봐야 한다. 입주 후에 그 지역에서 대장 아파트가 될 수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 최소한 지역 내 상급지 아파트가 될 수 있는지 여부를 따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일반 분양은 다양한 평수가 공급되는지 살펴봐야 한다. 재건축 조합원 분양은 선호도가 가장 높은 84제곱미터 물량부터 선점하게 된다. 일반 분양의 비인기 평수만 남게 된다면 미분양이 발생할 수도 있다. 작은 평형부터 큰 평형대까지 분양받는 사람의 니즈에 부합되는 다양한 평수가 있어야 분양도 활발하고 분양 후 프리미엄도 기대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재건축 투자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검토할 사항을 이야기했다. 또한 재건축 아파트를 매수할 때 체크해야 할 세부적인 사항 4가지가 있다. 재건축에 투자하기 전에 이 사항을 꼭 점검해야 한다. 첫째는 재건축 아파트의 대지 지분이다. 대지 지분율은 대지권 비율이라고 한다. 공동주택의 전체 단지 대지 면적을 세대수로 나눈 면적 비율을 말한다. 내가 투자한 고덕 주공 9단지는 16.6평, 삼익 맨션은 20.1평으로 대지 지분이 높은 재건축 아파트였다. 보통 5층 이하 저밀도 단지 아파트는 대지 면적이 넓고 용적률이 낮아서 대지 지분이 크다. 반대로 중층 또는 고층 아파트는 같은 대지 면적에 각 층 세대 수가 많기 때문에 그만큼 대지 지분이 적다.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면 대지권 비율 항목으로 대지 지분을 확인할 수 있다. 둘째는 재건축 아파트의 무상 지분율이다. 무상 지분율은 개발 이익 평수를 대지 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즉, 재건축 사업에서 시공사가 대지 지분을 기준으로 어느 정도 면적을 추가 분담금 없이 조합원에게 분양해 줄 수 있는지 나타내는 비율이다. 무상 지분율이 높을수록 조합원은 개발 이후에 조합원 분양 평수를 크게 받을 수 있다. 무상 지분율은 높으면 높을수록 좋다. 보통 무상 지분율은 150% 정도다. 내가 소유한 삼익맨션의 경우 대지 지분은 20.1평이고 예상되는 무상 지분율은 150%로 개발 이후에 재건축 분담금 없이 받을 수 있는 평수가 30.1평이다. 재건축 아파트에 투자하려면 무상 지분율을 잘 이해해야 한다. 또한 시공사를 선정할 때는 무상 지분율 제시 조건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 재건축 아파트 투자는 무상 지분율 150% 이상으로 개발 후에 높은 평수를 분양받는 것이 성공적인 투자의 핵심이다. 셋째는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다.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는 재건축으로 조합이 얻는 이익이 인근 집값 상승분과 개발 비용을 빼고 1인당 평균 3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초과 금액의 최저 10%에서 최고 50%를 세금으로 내도록 하는 제도이다. 분담금을 산정할 때의 기준 일자는 재건축 추진위원회 설립 승인일과 준공 허가일이다. 초과 이익은 재건축 준공 인가 시점의 집값에서 재건축 추진위원회 설립 승인 시점의 집값을 빼고 여기에 개발 비용까지 남은 이익을 말한다. 따라서 재건축 아파트에 투자하기 전에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 해당 여부를 꼭 확인하고 만약 부담금을 부담하게 된다면 액수를 확인하고 수익성을 분석해야 한다. 준공 허가 시점에 집값이 올라서 초과 이익이 커진 재건축 아파트 단지가 많아졌다. 그러므로 부담금이 생각보다 크다.
일시에 커진 부담금을 대출 없이 현금으로 내야 해서 곤란해진 재건축 아파트 조합원들도 있다. 따라서 재건축 아파트에 투자하려면 초과 이익 환수 금액을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 마지막으로 언급할 점은 재건축 사업에서 현금 청산에 관한 부분을 유심히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재건축 아파트 사업에서는 관리처분 인가 시점에 현금 청산을 당하는 사례가 종종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현금 청산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1. 분양 신청 기간 이내에 분양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2. 분양 신청 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 신청을 철회한 자. 3. 투기과열 지구 내의 정비사업에서 조합원 분양분 또는 일반 분양분의 분양 대상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중 분양 대상자 선정일, 그러니까 조합원 분양분 분양 대상자는 최초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이야. 이때부터 5년 이내에 해당하는 자. 네 번째, 인가된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분양 대상에서 제외된 자. 다섯 번째, 사업 시행자가 정한 분양계약 체결 기간 내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여섯 번째,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분양대금 미납 등 계약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이다. 현금 청산에 관해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를 참고하여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 재건축 규제가 완화되어 재건축 투자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졌지만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와 현금 청산 규정이 투자의 복병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해서 살펴봐야 한다. 재건축 투자는 대지 지분율, 무상 지분율,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 현금 청산 네 가지를 꼼꼼하게 살펴야만 목표한 투자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않는 것 173쪽입니다. 나는 성공도 실패도 모두 자기 안에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모든 걸 단순하게 생각한다. 어떤 일이 잘 안 됐을 때는 내가 부족했다고 생각하고 잘 됐을 때는 내가 이룬 걸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나와 잘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 사람은 복잡하게 꼬아 생각하는 사람이었다. 그런 사람은 잘된 일은 본인이 잘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일이 실패하면 구구절절 남 탓을 한다. 50 넘게 살다 보니 성공하는 사람, 실패하는 사람을 주위에서 많이 보게 되었다. 내가 본 게 전부는 아니겠지만 숱한 유형을 접하면서 내 나름대로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의 차이라고요? 여기게 된 것들이 있다. 뭘 해도 안 되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문제를 회피하거나 무책임하거나 뒤로 미루는 공통점이 있었다. 한마디로 게으르다는 이야기이다. 부지런한 사람이 안타깝게 일이 안 풀리는 경우는 봤어도 게으른 사람이 자수성가했다는 이야기는 아직 못 들어봤다. 내 아이들에게도 가장 강조하는 게 있다면 부지런하라는 것이다. 일찍 일어나고 할 일을 제때 하고 자신이 한 일에 책임을 다하면 세상 살면서 사람 구실 못한다고 손가락질 받을 일은 없다. 가끔 남편이 어느 유튜브 채널에서 2,500만 원을 50억으로 불린 아내 이야기를 듣고 싶다는 제안이 왔다며 같이 출연하자고 이야기하곤 한다. 나는 그런 제안을 하나같이 거절해왔다. 남보다 아는 게 많지도 않고 남보다 투자를 많이 해본 것도 아닌 내가 남 앞에서 뭘 아는 듯이 말한다는 게 겸연쩍은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래도 남들에게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는 나만의 강점도 분명히 있다.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않는 것이다. 기본 중 기본이지만 내 보잘것없는 성공의 비결은 이 기본에 있었다. 2016년 여름, 당시 우리가 전세로 살던 삼익그린 2차 30평 매물이 나왔다는 연락을 받았다. 부동산 중개업소 사장님이 물건을 보라고 권했지만 그때는 그냥 부동산 흐름만 물어보고 지나쳤다. 그 중개업소 사장님은 지인과 같이 계셨는데 재건축 아파트 두 채를 가지고 있다는 그 지인은 재건축 대상 아파트로서 삼익그린 2차가 지닌 가치에 관해
열변을 토하셨다. 당시 그 집을 보았더라면 우리는 빨리 다주택자가 되었을 것이었다. 그때 삼익 그린 2차 아파트 가격은 5억 3,900만 원이었다. 이듬해 같은 달에는 6억 5천만 원으로 1억도 넘게 올랐다. 나는 그 일 때문에 땅을 치고 후회했다. 어쩌면 내가 잡을 수도 있었던 아파트의 가격이 고공행진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이지 배가 아팠다. 그때 꼭 사야 하는 집을 볼 기회는 놓치지 않고 매매할 수 있는 타이밍도 놓치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다음 해인 2017년 5월 말 삼익맨션 아파트를 살 때 힘든 선택의 기로에 놓였다. 세입자가 집을 보여주지 않았으며 집주인 부부의 의견 대립으로 인해 집 계약이 힘든 상황이었다. 그날은 토요일이었는데 마음에 든 삼익맨션 아파트 매물은 그것 하나뿐이었다. 평소에 비해서 대지 지분이 많은 동이었다. 나는 마음이 무척 급했다. 그날 매매 계약을 하지 않으면 돌아오는 월요일에 또 가격을 올려 내놓을 것이 뻔했기 때문이다. 그해 5월 말은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던 때여서 집주인이 주말 사이에 물건을 걷어들였다가 월요일에 가격을 올려 부동산 중개업소에 내놓는 일이 자주 있었다. 5억 4천만 원이었던 시세가 5일 뒤에는 3천만 원 이상 올라서 거래되었다. 나는 계약하기 위해 매매자가 계좌 번호를 알려주기만을 애타게 기다렸다. 자정이 다 되어서야 매매자가 계약 의사를 확정했고 바로 계약금을 보냈다. 돌아오는 월요일에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계약한 집을 처음 보았다. 물론 그 전에 인터넷을 통해 많이 알아보기도 했고 여러 번 임정을 통해 다른 동 물건도 자주 봤기 때문에 자신은 있었다. 당시 시장은 매매자가 우선이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빨리 집부터 잡는 것이 좋았다. 그래서 집도 보지 않고 바로 계약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세상 모든 일은 때가 있다고 한다. 살아보니 기회는 정말 부지런한 사람의 몫인 것 같다. 해야 하는 일을 미루거나 결정을 회피하거나 망설이다 보면 기회는 어느덧 물 건너가고 만다. 점프할 수 있을 때 과감히 점프해라. 전세제도는 임차인에게는 저축하도록 해주는 역할을, 임대인에게는 무이자 대출을 해주는 역할을 한다. 나는 대한민국 전세제도가 세계에서 찾을 수 없는 최고의 주택제도라고 생각한다. 세입자는 내가 집을 살 수 있게 만들어준 고마운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임차인이 요구하는 건 대체로 들어주려고 하고 임차인이 불편한 점이 있을 때는 바로 해결해주는 편이다. 또 전세가도 내 형편이 되는 한 주변보다 저렴하게 주고 있다. 신혼 때 나도 반지하 전세금을 마련하느라 혼수 비용이며 그릇 살 돈까지 다 긁어놓고 정작 가전 살 돈이 없어 대출을 받은 경험이 있다. 목돈 마련이 얼마나 힘든지도 알고 갑자기 전세금이 오르면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막막한지도 이미 겪어보았기 때문에 전세금도 되도록 저렴하게 맞춰주려고 한다. 재계약할 때도 전세금을 올리지 않고 넘어간 적도 많다. 그래서 우리 집 전세는 주변 대비 25% 정도 저렴한 상황이다. 또 내 집이 소중하다고 임차인에게 까다로운 거주 조건을 요구하지 않는다. 어떤 임대인은 벽에 액자 하나도 못 걸게 한다는데 나는 임차인이 못을 박는 것 정도는 신경 쓰지 않는다. 나는 한편으로 임차인이기도 하다. 우리 소유의 아파트 세 채 모두를 전세로 주고 우리 가족은 투룸 빌라에서 전세로 살고 있다. 오래된 집이긴 하지만 집주인의 마음을 생각해서 되도록 깨끗하게 쓰려고 한다. 내 집에 임차인이 못 박는 거야 눈 감고 넘어가지만 내가 빌려 사는 집에서는 집주인의 입장을 생각해 못은커녕 액자 하나도 달지 않고 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